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리서치입니다. 아니 모멘텀 전략을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네. 같이 들었는데 그리고 아까 들어보니까 누구는 뭐 누가 댓글에서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어떤 얘기죠? 그 이리온 저거 아니 저 몰랐는데 머니셔틀 계속 찍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뭐 반응이 좋아가지고 뭐 계속 다음 거 언제 올라와요 이런 게 올라온다고 저희 PD분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PD분이 나한테 나와가지고 악플 달렸다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가지고 그 신고 많이 당해서 잘리신 것 같은데 그분? 나도 아닌데 워낙 요즘 이런 걸 떠나서 아까 좀 황당했던 거는 이리온에 내가 출연한 거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 출연시키지 말라고 하고 걱정이네. 내가 12월에 아파가지고 그때는 뭐 유튜브 같은 거 하도 안 나가다가 하도 밀어놨던 거 저번 주가 좀 나가고 이번 주에도 어디 하나 나가는 데 있는데 웬만하면 그 SNS에도 그냥 동영상이나 글만 올리고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건 이제 주로 그냥 텔레그램 쪽으로만 돌리고 안 하고 있는데 뭘 말해도 난리치면 요새 저번에 며칠 전인가 내가 얘기했었나 또 반말했다고 또 누가 또 난리네 또. 그래서 기분 나빠요, 윤찬 연구원? 저한테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저희 이리온 초기부터 이렇게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얘기기는 한데 이렇게 막 편집된 형태를 가고 싶나? 나는 그냥 내가 평상시에 당신들이랑 얘기하는 것처럼 해서 결론을 안 내는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건데 피곤해 요즘은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오랜만에 그런 댓글이 이것만 있던 게 아니라 막 얼마 전에 또 난리가 났던 게 우리도 삼성전자 현대차 좋다고 우리가 작년에 꽤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새 종목을 몇 개 올렸더니 또 난리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막 그런 우량주를 장기로 갖게 하는 그런 걸 보여주셔.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수수료를 따기 위해서 우리가 약정 유도하는 개별 종목을 얘기했다는 거서 어떻게 자료가 나온 게 그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요즘 좀 걱정되는 건 내가 개인 투자자들이 적이냐 내 편이냐 적이냐 막 이런 식으로 다 하니까 기관은 적이고 그리고 내 편 들어주는 사람들 그래서 아마 그 이 중에 하나 공매도 같은 것도 그냥 저는 그냥 공매도 관련 책도 괜찮게 소개를 해줬는데 와 그날 또 거기 댓글도 엄청 그랬었어요? 막 나중에 내가 삭제한 거야 그거 막 그래서 결국 개인들 피 빨아먹고 싶은 심니까 뭐 별거 다 달리더라고. 그러니까 막 너무 격앙돼 있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장도 좋고 이러니까 다들 수익 난 상태 아닌가? 그러니까 웬만하면 좋은 상태일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그리고 제가 이제 현금 비중을 항상 가져가라는 거는 장이 어쩔 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나는 비싸다 보니까 하지만 지수는 좀 부담이어서 중소형주도 애널들한테 좀 해서 이렇게 몇 가지 얘기했는데 이런 거 얘기도 말아야 되는 건지 중소형주 나와서 좀 움직이면 또 난리 나고 또 약간 다른 얘기를 하면 막 댓글이 달리는데 막 그 좀 뭐더라 나 그 종목 갖고 엔센터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 아니었다 그러는데 지금 굉장히 격앙돼 있네. 근데 여하튼 이 얘기를 한 거는 당신은 이렇게 댓글에서 그거 좋다고들 하고 있고 나는 왜 이렇게 날 갖다 못마땅히 하는 건지. 저도 악플 달리죠 뭐. 그렇죠. 근데 하여튼 굉장히 격앙돼 있어서 우리들도 근데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요즘 모이면 요새는 이제 지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싶어해요 다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냥 갈 때까지 간다. 이게 어쩌면 다 원하는 답이기 때문에 있는데. 그러니까 점점 더 막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꿈을 갖고 해야 된다 막 장기 이 얘기 외에는 다 좀 숨는 것 같아. 얘기를 하는 걸 좀 자제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좀 함께 고민하고 좀 자유롭게 얘기하고 맞던 틀리던 항상 맞으면 신이게 근데 그런 분위기가 참 안 되는 게 좀 아쉬움은 있어요. 나도 의식하게 되지. 왜냐면 뭐만 하면 그 달려드니까 오늘도 페이스북을 안 한다니까? 나 페이스북 중독자였잖아. 막 그 좋은 문장 발견하면 막 그러고 보니까 요새 안 올리시는 거 같네요. 몰랐구나. 내가 전에 한번 문장 하나 올렸다가 거기에 막 증오에 찬 단어들이 생겨서 내가 굳이 페이스북 아무리 관종이어도 이렇게까지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생각을 전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네임드 되셔가지고 이제 네임드면 이런 거 신경 안 쓰지. 막 뭐였냐면 내가 그거였어. 그때 누구 얘기했더라? 하여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물론 나는 의도가 그거였지. 틀렸지. 나는 주가가 비싸다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거기다 뭐라 했냐면 딱
느꼈던 게 좀 섬찟하더라고. 뭐냐면 나는 증권 그 기관 뭐 개새끼 뭐 이런 식으로 개 XX들이 우리의 주식을 뺏어가려는 그런 걸 반드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켜볼 거다라고 막 왜 이렇게 저렇게 증오소린 문장을 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내가 그거 삭제해버리고 차단해버렸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그거 안 나게 페이스북도 안 하게 됐고 그냥 아침에 당신이 그 미국 시장 정리해주고 올리고 그냥 동영상 정도 올리고 그냥 그 정도 하고 별로 관심이 안 가더라고. 그리고 이제 전에는 막 어디서 무슨 얘기 서로 하다는 얘기 있으면 막 거기다 올려서 한번 함께 고민하는 주제를 올리고 그랬었는데 너무나 요즘은 막 그래서 결론은 그걸 물어봤더니 그날 하여튼 그 출판사 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핵심은 하여튼 잘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고 하더라고. 왜 그 말이 나오냐? 그래야 책도 팔릴 것 같다고 그래서 안 팔릴 거라고 그래서 그냥 그러고 말지 뭐. 근데 나는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공론의 장이 안 생기는 건지 모르겠어. 정치도 그런데 이제는 주식판도 그냥 미국의 어떤 우리의 기업들이 좋아지니까 장기 투자, 그러니까 장기 투자로 대표되는 뭐 운영사 대표님은 거의 이제 말은 신성시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여튼 장기 투자에 대해서 약간 좀 우리나라는 좀 주기가 있다. 하워드 막스를 자꾸 하니까 그거거든. 하워드 막스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는 갑자기 악이 되는 거고. 그리고 기관이 막 판다 그러는데 그것도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알잖아요. 지금 증권사 계정으로 잡히는 건 다 차익 거래잖아. 그쵸. 그 왜 그 나오는지 우리 다 알잖아. 기관도 이제 금융 투자가 있고 이렇게 자산운용사가 있고 더 웃긴 거는 있고. 기관 이 새끼들이 뭐 한다고 뭐 개새끼들 막 이러는데 저기 주문 받는 거 우리 보잖아. 보면은 와 오늘 뭐야 판매 주문 받았습니다. 이게 일이었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뭐 굳이 안 하는 거는 그게 적대시될 개념도 아니고 사실 그것도 개인들이 환매해서 판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를 보니까 이게 지금 이거 공매도 불법인데 지금 불법 공매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까지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더 그냥 오해를 많이 하니까 오늘 말 나온 김에 걱정스럽기는 하면 해요. 우리 그러니까, 회사가 셀트용 매도가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뭐 왜? 이제 시장 공매도 조성자니까. 불법적으로 시장 조성을 해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막 어거지로 하고 있는 건데 막 종가에 셀트리온 몇 주 잡혔다. 네. 그러면 보통 증권사 창구로 팔면 우리가 자료 나오는 필요 나오면 우리가 무슨 주식 증권사 무슨 돈이 있다 그렇게 많은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좀 정확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오늘도 아까 뭐 댓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나더라고 했는데 뭐 아까 또 뭐 시끄럽더라고. 그래서 신고 많이 당해서 없어진 것 같은데. 우리는 지우지 말라 그랬는데 네. 내가 왜냐하면 지우지 말고 과연 이런 의견들이 우리도 뭐 좀 보고 뭐 내가 뭐 잘한 건 없으니까 현금 간다 또 지금도 동일한 생각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갈수록 재미는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페이스북을 관종처럼 할 때가 제일 재밌었는데 요즘은 막 의식이 돼가지고 이런 말 했다 난리 나겠구나. 그리고 이제 가끔 외국에 무슨 어떤 그런 뭐 차트 같은 거 나온 거 있잖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제 했다가 또 날. 근데 재밌는 건 작년에 저희 헤지 펀드들이 안 좋았잖아.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나오는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안 먹혔고 요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독 강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외국처럼 그런 또 제도가 또 막혀 있으니까 우리나라 롱온리로 가는 것 같아 지금. 맞아요. 롱온리로 가니까 여기서는 근데 한번 반문들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종목들이 또 마냥 갈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오히려 지금 뭐 오늘 제일 황당했던 건 그거였지 뭐. 나도 답답하니까 지수가 뭐 이렇게 잘 더 올라갈 것 같고 솔직히 우리 그러니까 뭐라도 해서 수익을 내게끔 해야 되니까 콜 내용을 종목들을 저 이번 주도 의욕적으로 종목 콜 되게 잘했다 생각했거든. 비기트도 잘한 것 같고 효성첨단소재도 잘한 것 같고 또 오늘도 뭐더라 저기 있었는데 중소형제에서 내가 이름이 까먹었네. 저기 유지윤 연구원이 또 그 지도까지 자료에 있거든. 그래서 뭐 화신 뭐 이런 것들 뭐 인프라 TU 이런 것들도 다 좋은 기업인데 좋은 주가가 좀 싸져 있으니까 저런 것들 좀 말했더니 이제 내가 이걸 내가 아까 왜 하냐면 대형주 아닌 거 얘기하면 난리가 나더라고. 대형주 아닌 거 얘기해서. 그러니까 나 단타를 유도한다고. 거기서 막 댓글 이만큼 달려서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막
이런 종목을 세력으로 해서 뭐 이제 큰일 날 만하더라고요. 정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사놓고 지금 이게 뿌린다고. 그거부터 해서 아마 온갖 어디서 그런 좀 이상한 인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예전에 그런 분들이 없었던 거는 아닌데 요새는 잡혀가요. 다 걸려요. 없어가지고 지금 한 건데. 네. 여하튼 근데 거기다 우리 염단장 연구원이 그러니까 우리 하우스에서 윤지호 센터장만 계속 형 가져가지고 하고 서서히 이제 항복하는 분위기로 제가 정다운이 제일 이제 힘이 세졌고 최강욱이랑 그다음에 염동찬마저 나를 배신하고 이제는 모멘텀 전략으로 가자. 모멘텀 전략이 다른 말로 하면 올라가는 게 올라간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트렌드에 따라 나가는 거죠. 비겁한 녀석 같은 나를 배신하고 이제 내가 봐도 우리 아까 회의했는데 3,500 정도는 가겠지 뭐 이런 얘기를 우리끼리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래요? 3,500? 야, 당신 지금 그거 몰라? 내가 어디 가서 토론회 녹음한 거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4천에서 5천 얘기를 딱 꺼내니까 내가 이제부터 당황한 거지. 내후년 뭐 실적 땡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구조 변화로 얘기하면 PBR도 여기서 더블 얘기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올드한 건 진짜 고민 중인데 여하튼 그런 이제 이런 얘기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쟤네 둘 나오면 당신이랑 나랑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잖아. 제가 글을 좀 덜 써야겠군요. 당신 자주 쓰니까 뭐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하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오늘 자료는 우리가 궁금했어요. 이게 지금 한국이 사실 모멘텀 전략이 잘 안 먹혔지 않아? 잘 안 먹힐 때도 있었죠. 그렇지. 이게 돌파한 줄 알았다가 돌파 못하고 이런 개념이 많았는데 이번에야말로 모든 분야가 다 모멘텀 전략이 잘 먹히는데 이걸 좀 제목은 굉장히 거창해요. 물리학, 심리학, 행동경제학까지 적혀 있는데 여하튼 여러 최신 페이퍼도 보고 하셨으니까 쭉 한번 들어볼게요. 중간중간에 말 끼는 것도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들어볼 테니까. 네, 드디어 자료 얘기를 시작합니다. 딴 얘기 또 할 거야. 딴 얘기 해야지. 뭘 할까? 네, 모멘텀 전략에 대해서 왜 썼냐면은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셌는데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펀더멘털로는 이 설명이 안 되는 시장이 왔으니까 결론적으로 그때를 저희는 올라갈 수 있는 맥시멈 보면은 한 2,700 정도 봤었으니까 그 이후로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시장을 지금 보면은 훨씬 뛰어넘었죠. 지금 3,200까지 왔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왔는데 뭐를 이용하면은 이 상황을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펀더멘탈로 설명을 못하면은 센티먼트로 설명을 해야 될 거고 그렇다면은 이 심리는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해가지고 좀 관련된 논문들도 많이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결론을 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 5페이지에 정리를 해놓기는 했는데 운동량을 얘기해요. 운동량. 그치. 운동량이라는 게 뭐냐면은 질량과 속도의 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 그러니까 자동차 가는데 브레이크 잡아도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도 앞으로 좀 밀리잖아요. 이렇게 모멘텀이라는 게 운동량이 크다면은 멈추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가 이 주식시장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 그러니까 운동량이 큰 종목이라면은 이게 반대쪽에서 이렇게 매도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은 좀 더 오른다라는 게 모멘텀 전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관성의 법칙이랑도 비슷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올라가는 종목에 이렇게 트렌드 팔로잉 해가지고 추세를 추종한다면은 이게 성과가 좋다라는 게 바로 이 모멘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 물리학이랑 주식시장이랑 어떻게 같냐? 당연히 다르지 라는 반발이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게 잘 맞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그림 2번이랑 3번을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현대적인 포트폴리오 이론을 보면은 가장 그게 큰 발전을 하셨었던 분이 이 해리 마코위츠라는 학자분이시잖아요. 아직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이 마코위츠가 이렇게 논문을 낼 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뭐 이렇게 성과가 나온다 뭐 이거를 정리를 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뭐 리스크 프리미엄과 베타와 뭐 시장 수익률 이거를 이용해서 주식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치. 이게 모자라니까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주장했었던 분이 파마 프렌치의 3팩터 모형입니다. 3팩터 모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주식의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뿐만 아니라 뭐 가치주의 성격, 대형주, 중소형주 효과 뭐 이거를 이용해서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논문이 나오기 얼마 전에
이 모멘텀 현상이라는 논문이 먼저 나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 나왔던 거야? 이게? 네네네. 이게 조금 더 먼저 나왔습니다. 3팩터 모형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 3팩터 모형 논문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주식 수익률을 10분위로 나눠가지고 수익률을 그 향후 수익률을 보면은 최근 성과가 좋았었던 게 향후에도 조금 더 좋은 현상이 나타나는 건 확인을 한다. 근데 이거는 왜 그런지 설명을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3팩터 모형에서는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논문에서도 보면은 여기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3팩터 플러스 1에서 4팩터 모형이라고 해가지고 모멘텀을 넣은 뭐 논문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고전적인 그 논문이라든지 모델에서 포함을 시키진 않지만 이 모멘텀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펀더멘탈 관점에서는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중에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행동경제학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이거 페이지 먼저 보여드려야겠네요. 8페이지 그치. 그 내용 보시면은 차트 두 개 있잖아요. 이게 어렵지만 아주 심플한 얘기잖아요. 아주 심플합니다. 오른 게 더 오른다. 그렇죠. 12개월 동안 수익률 좋았었던 거 이렇게 좋았던 것 중에서 제일 나빴던 걸로 순위를 매긴 다음에 5분류로 나눠가지고 제일 위쪽에 있는 등급의 성과가 좋았다는 거죠. 위쪽에 있는 차트는 그러면은 몇 개월 수익률을 볼 거냐, 뭐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볼고 그 다음에 그거를 몇 개월 가지고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12개월 수익률 확인하고 그 제일 좋았던 종목 3개월 가지고 있으니까 성과가 제일 좋았다라는 게 위에 있는 차트고요. 아래에 있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다릅니다. 이 종목을 성과 확인하고 바로 이렇게 포트폴리오 교체하는 거는 사실 그 현실성이 떨어지잖아요. 한 일주일 후에 샀을 때 성과를 추적한 건데 그래도 역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랑도 잘 맞지 않고 이 펀더멘털 요인으로도 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분야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계속 좋거나 성과가 안 좋았던 종목들이 계속 안 좋거나 하는 현상은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쉽게 관찰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이 행동경제학적, 심리학적 논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9페이지에 있는 거는 그 전망이론 그것과 관련돼서 나오는 유명한 차트예요. 이거는 이제 너무 많이 알려져서 이제 다들 아시겠는가? 그렇죠. 이게 사람이 이익과 손실에서 다른 대응을 한다는 건데 이런 겁니다. 100% 확률로 500만 원을 받는 거랑 50% 확률로 1000만 원을 받는 거랑 어떤 거를 가질 거냐. 그러니까 1000만 원 혹은 0, 50 확률 이거랑 500만 원 무조건 받는 거. 둘 중에 뭘 할 거냐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100% 확률로 500만 원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반면에 손실에 대해서는 50% 확률로 마이너스 1000만 원, 50% 확률로 0 이거랑 100% 확률로 마이너스 500 손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은 이 그 50% 확률로 마이너스 1000만 원 이게 그 확률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익에 대해서는 확실한 걸 선호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러한 특성이 바로 이 전망이론이라는 건데 심리학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을 굉장히 받아들이기 때문에 모멘텀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현상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다른 내가 모르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이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더 사고 거기다가 또 재밌는 논문은 뭐냐면은 개인주의가 심한 국가일수록 이 모멘텀이 잘 맞는다라는 거죠. 11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차트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네요.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국가일수록 모멘텀 현상이 잘 맞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미국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동아시아 쪽은 전반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미국은 정말 개인주의 강하고 네. 미국이 최근 한
꽤 오랜 기간 동안 오르는 게 계속 오르는 형상이 나왔었으니까. 이게 동일 비중이고 사실 이거는 좀 옛날 데이터거든요. 2000년대 이전 데이터가 많아가지고 좀 오래된 논문이기는 해요. 어쨌든 말씀드리고 재밌는 해석이기는 하죠. 사람들이 이게 성과를 내면은 이거는 내 시장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뛰어났기 때문에 성과를 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사고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해석이죠. 또 하나 지금 다들 막 말한 김에 이제 이 데이터를 보니까 옛날 생각들 나서 그러는 건데 우리가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 이제 굉장히 이러고서 이제 다우 그림도 있지만 계속 올랐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미국 내 결국 왜 그런 이유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어떤 분이 주식은 놔두면 오르는데 왜 맞아요. 자꾸만 막 그런 얘기를 하냐? 당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주식 매매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냐? 막 장문을 또 달았었어. 그래서 내가 정말 댓글을 달래다가 차단했어. 하도 막 계속 달았었는데 뭐냐면 그 주식을 놔두면 우리나라는 그게 되게 생존 편향이라는 거 있잖아. 네네네, 살아남은 그걸 바이어스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없어져 빼앗아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업으로 계속 구성되니까 맞습니다.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우 구성항목도 계속 바뀌는 거고 뭐 이런 가중치가 바뀌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분명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 주식이라는 게 그 중간에 뭐 있잖아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뭐 인구가 늘어나고 줄고 사망자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걸 평균화 시키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요즘 너무나 그러니까 뭐 저 이제 이런 말하면 또 댓글 달리겠는데 내가 심하게 얘기하면 너무 수준 이하의 유튜버들이 많아지니까 그냥 막 그런 식으로 쉽게 설명을 해야 다가선다고 하더라고. 그 당신은 그리고 잘 안 봐서 모르는 거야. 아니 저 웃긴 거 영상 그런 거 웃긴 영상들은 뭔데? 기도매매라고 들어보죠. 기도매매도 뭐. 그건 낫다. 그건 그래도 귀엽다. 야. 기도매매니까. 아니 그 되게 웃기던데. 그래? 어떻게? 줄 서고 기도하면 되는. 아니 목사님 옷 입고 십자가로 목 탁 치면서 막 이렇게 올라라 막 하면은 진짜로? 그런 게 다 있어? 예, 그러면서 야 이씨 하느님이랑 부처님이랑 힘 합치니까 되게 잘 맞는다 막 하는 거 있어. 그건 재밌으라고 억지로 한 거고. 그러니까 나는 어떤 거냐면 사실 굉장히 어떤 뭔가 지식을 전하는데 그 지식이 되게 잘못 알고 있는 거를 마치 뭐 이게 눈점이랑은 벗어나긴 했지만 어쨌든 투자론 쪽에서 모든 주식이 가지고 있으면 오른다라는 믿음은 사실 좀 위험할 수는 있어요. 미국 이론이라면 맞을 수는 있는데 일본 같은 데만 하더라도 90년대 초반에 고점을 벗겼나? 아직도 여전히 뭐 20년 동안 30년 동안 그 구간에만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건 아닌데 그냥 주식은 장기 투자가 항상 옳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뭐 근데 장기적으로 우리도 변했으니까 그거는 어그리하고 이것도 재밌네요. 하여튼 개인주의 성향이 네네네. 높아지면 네. 모멘텀이 잘 맞는다. 네, 우리가 이거-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가 잘 맞는 거는 다음 그렇죠. 페이지 12페이지에 있는 그림이 그 국가 개인주의 점수 높은 순서대로 이 그 모멘텀 성과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위쪽에 있는 거. 앞쪽에 있는 국가들은 그래도 좀 잘 맞고 뒤쪽에 있는 국가들은 좀 잘 안 맞잖아요. 뭐 동아시아 국가들, 이 아시아 국가들 이런 데가 개인주의 성향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인데요. 이쪽에서는 모멘텀이 잘 맞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조금 오래된 데이터입니다. 재밌는 해석이긴 하지만 재밌는 거는 한국도 모멘텀은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잘 안 맞았어요. 근데 2000년 이후에 모멘텀 전략이 좀 잘 맞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한국 역시도 뭐 이거는 끼워 맞춘 걸 수도 있고 이 해석이 맞다고도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뭐 개인주의 점 성향이 좀 늘어나면서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좀 미국 스타일의 이 주식 전략이 좀 잘 맞으면서 이렇게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는 트렌드 팔로잉보다는 90년대만 하더라도 이 컨트러리언 전략이 훨씬 더 잘 맞았습니다. 덜 오른 거 사가지고 기다리는 전략이 잘 맞았는데 2001년부터는 이게 완전히 반대로 가요.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잘 맞는다는 거죠. 18페이지에 있는 그림 한번 봐주시겠어요? 8페이지. 이거는 2001년부터 코스피 200 종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매달 말에 최근 12개월 수익률을 이렇게 200개를 5분위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성과가 좋았던 거를 한 달 더 가지고 있을 때, 제일 안 좋았던 거를 한 달 더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성과를 체크한 건데, 보시면은 제일 위쪽에 있는 회색 회색 그림, 그러니까 5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성과가 좋죠. 물론 안 좋았었던 때도 있습니다. 2017년에서부터 2019년까지 보면은 뭐 시장도 안 좋았지만 여기도 당연히 안 좋았던 시기이긴 했습니다. 항상 시장을 이긴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시간으로 헤징을 한다면은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는 트렌드 팔로잉 전략도 한국에서는 잘 맞았다라는 거죠. 90년대 이후에 전 종목 하면 잘 안 맞습니다. 그게 좀 앞에 쪽의 내용이고요. 코스피 200에 있는 대형주로 2001년 이후로 하면은 잘 맞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모멘텀 전략이 전혀 좀 잘 안 맞는, 뭐 미국에서 예전 연구 결과 보면은 개인주의주가 그 선호도가 좀 낮기 때문에 한국은 잘 안 맞는, 그렇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20페이지에서는 이 최근에 나온 논문들 좀 재밌는 거 있어가지고 이거를 한국에도 적용을 한 건데요. 예전에는 단순히 12개월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만 했었는데 여러가지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뭐 더블 모멘텀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이익 추정치도 올라가고 뭐 성과도 좋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가지 모양이 있는데, 이번에 봤었던 2020년에 나왔던 논문은 뭐냐면은 종목별로 수익률을 장기 성과와 단기 성과를 이용해서 4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그 영역별로 다른 대응을 요청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장기 수익률도 좋고 단기 수익률도 좋아요. 12개월 수익률, 1개월 수익률 둘 다 좋으면은 강세라고 하고요. 12개월 수익률은 플러스인데 1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면은 이거는 조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12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인데 1개월 수익률이 플러스면은 반등이라고 하고요. 둘 다 마이너스면 약세라고 하는 거죠. 영역별로 4가지에 따라서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게 논문의 내용이고요. 뭐 논문에서는 심플하게 강세일 때는 롱으로 대응하고 약세일 때는 숏으로 대응하고 반등이나 조정일 때는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좀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그 최적화라고 하나? 옵티마이제이션, 그 최적화된 그 전략 이렇게 하는 거, 뭐 그런 거 유도하는 거 있거든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심플하게 12개월 수익률만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단기 수익률까지 이용한다면은 굉장히 다채로운 전략이 되고 좀 더 이렇게 다양한 대응이 가능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 부분이라는 거죠. 22페이지에 있는 게 한국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건데요. 위쪽에 있는 차트가 뭐냐면은 코스피 200 구성 종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강세, 약세, 조정, 반등이 차지하는 비중이랑 그 차지하는 종목 비중이 가장 많은 영역이 어떤 게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200개 중에 강세가 가장 비중이 높았을 때, 뭐 약세가 가장 비중이 높았을 때, 조정이 높았을 때, 반등이 높았을 때, 이때 이후의 성과를 정리한 게 그림 31번에 있는 가운데랑 오른쪽 차트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요, 반등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주식 성과가 제일 좋다라는 거죠. 뭐냐면은 단기 성과도 좋고 장기 성과도 좋을 때도 좋지만 더 좋은 거는 장기 성과는 마이너스여도 단기 성과 1개월 수익률이 플러스인 종목들의 비중이 늘어나는 반등 국면에서 시장은 제일 세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시장 측면에서는, 탑다운 측면에서는 반등하는 종목의 비중이 높았을 때가 좋았다면은 종목 측면에서는 뭐가 성과가 제일 좋았느냐라고 하면은 장기와 단기 수익률이 둘 다 좋았던 이 강세 종목들이 제일 좋았다라는 거죠. 요약하면은 시장은 장기 수익률은 마이너스여도 단기 수익률이 플러스인 영역들의 종목들이 늘어나는 반등 국면에서 성과가 제일 좋고요. 그때 종목들은 뭐가 제일 좋았느냐? 장기 성과와 단기 성과가 제일 좋은 이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게 제일 좋았다라는 거죠. 탑다운이랑 그 바텀업이랑 대응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24페이지에서는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건데, 당연히 반등 국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 성과가 장기 수익률과 단기 수익률이 둘 다 플러스인 종목들을 따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반등금리라는 게 12개월로 보면 주식이 낮은데 1개월로 보면 좋은 거잖아.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더 오른 거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12개월 아니, 저기 너무 내가 듣다 보면 네. 덜 올라서 더 좋은 거 아니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니야? 내가 너무 반등하는 종목이 미안. 늘어날 때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제일 세다는 거죠. 들으면서 네. 뭔가 이게 논문이니까 뭔가 여기 이거 한국 시장 기준으로 제가 다시 다 정리한 겁니다. 하여튼 오케이. 거기서는 이 좀 더 이 최적화된 뭐 비중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 가정 자체가 롱과 숏이 100% 이렇게 자유롭게 된다라는 가정인데 저는 이 모형이랑 이렇게 검증을 할 때 롱온리 기반으로만 했으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에서 대응하기 가장 좋은 국면은 이렇게 반등하는 종목들 늘어나는 국면이 제일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시기에도 반등하는 종목들을 잡는 것보다는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잡는 게 좋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이게 12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여도 1개월 수익률은 플러스인 종목들이 늘어나면은 시장이 좋다. 종목 측면에서 대응하기는 12월 수익률과 1개월 수익률이 둘 다 플러스인 종목들을 따라가는 게 좋다. 그게 트렌드 팔로잉 하는 거에 승률을 올리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27페이지에서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작년에도 좀 잘 맞았느냐라고 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잘 맞았습니다. 특히 반등하는 종목들의 비중이 언제 많았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4월, 5월, 7월, 11월에 많았어요. 3월이 깨졌으니까. 이때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전략들이 가장 성과가 좋았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탑다운 관점에서 지금 시장의 심리를 읽고 싶으시면은 그 종목 측면에서 단기 수익과 장기 수익률을 비교해서 어느 영역에 포함되는 종목들 비중이 바뀌고 있는지 이거를 먼저 이해하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반등하는 국면에서 모멘텀 전략이 잘 맞으니까 반등하는 국면이라는 걸 확인했다라면은 이때 좀 더 모멘텀 쪽에 힘을 실어줘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은 이게 좀 더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12개월과 1개월을 보면 지금은 어느 국면이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가 제 강세입니다. 강세. 그냥 네. 그 강세. 그렇죠. 그렇지. 1개월도 좋고 12개월도 좋으니까. 네네네네. 강세 때보다는 반등 때가 더 좋아. 반등 때가 제일 셉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는 반등은 잘 안 나올 거야. 12개월이 좋았었어.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종목 쪽에서는 어디가 대응하는 게 좋느냐라고 하면은 이 강세인 종목들이 좋은 거고 종목별로 이걸 또 나눠서 다 보면 12개월간 좀 상대적으로 좀 줌했는데 최근에 한 달 동안 올라온 거. 그쵸. 거기다가 여기에서는 조금 주의할 게 조정 국면에 진입하는 종목들이 늘어나면 이거는 주의 신호라는 거죠. 12개월은 플러스인데 1개월은 마이너스인 종목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데이터라고는 12개월 퍼포먼스 데이터랑 1개월 퍼포먼스 두 개 갖고 사는 거야 그냥 이렇게?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심플한 종목도 거냐? 200개인데 이거 굉장히 심플한데 이게 굉장히 잘 맞는 거죠. 이거 계속 좀 업데이트 해줘요. 갑자기 네네네. 궁금해졌어. 지금은 불이고 네, 불입니다. 조정은 그러면 그게 늘어날 때군요. 그렇죠. 12개월은 플러스고 1개월은 마이너스인 종목들이 이거 늘어나면은 요즘 늘지 않아? 아닌가? 이번 달 거는 조금 업데이트 해봐야 되는데 아직은 하여튼 봅시다. 이것도 재밌네. 네, 갑자기. 굉장히 심플한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종목을 분류하고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고 종목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뭐 다음 페이지에는 모멘텀 ETF들도 많이 있어요. 그 한국이랑 미국에 있으니까 이거 다 정리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모멘텀 플러스 알파, 뭐 모멘텀 플러스 뭐 로볼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냥 대표적인 거 위주로 정리를 했는데 이런 아이디어도 좋지만 그 모멘텀을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ETF들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라는 측면에서 미국으로 말하면 테슬라가 모멘텀이네요. 그렇죠. 다음 페이지에 미국 모멘텀 ETF 정리를 해놨는데 테슬라, 애플 뭐 이런 거겠네. 그렇죠. 테슬라, 애플, 뭐 MS 이런 게 많이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계속 한 달도 그렇고 12월도 좋아지면 모멘텀이 강화되는 구간이고 네네.
여기는 정확하게 그 모멘텀을 어떻게 정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나온 이 영역 구분하는 거는 12개월과 1개월을 나눠서 대응을 다르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난 지금까지 모멘텀을 어떻게 이해해왔냐면요. 이랬어요. 주가가 결국은 트렌드 팔로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냥 주가가 치고 나가는 게 하나가 맞습니다. 있고 우리가 완전 대중화된 책 중에 How to Make Money in Stock이라는 책인데 윌리엄 오닐인가? 까먹 이름도 맞을 것 같은데요. 오닐의 커비드 핸들 패턴을 자꾸 얘기하지만 차티스트들은 제일 중요한 건 거기서 EPS 증가율을 갖고 듀얼로 보면 같이 맞습니다. 본 거죠. 그러니까 뭐 듀얼 모멘텀, 더블 모멘텀이 그치. 그게 그거죠. 다 거기서 나왔거든. 네. 듀얼이 그게 아니라 이 주가랑 실적이랑 둘 다 올라가는 거 주가에 따라가라고. 같이 가는 걸 쫓아가는 전략인데 전 굉장히 그걸 선호해요, 사실. 근데 그렇게 모멘텀을 이해해왔지 12개월과 한 달로 그쵸. 하니까 장기와 단기. 이거는 내가 안 해봤던 거여서 네. 상당히 흥미롭네요. 이렇게. 네, 여기서 논문 보면은 12개월 수익률을 이용하면은 이게 시장이 바뀐 거를 잘 못 잡아내고 단기적으로 변화하는 거를 1개월 수익률로 하면은 이 너무 그 잘못된 신호를 많이 체크를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사용하면은 좀 이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전략까지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심플해요. 굉장히 심플하지만 어쨌든 펀더멘털과는 다른 좀 시장의 센티먼트를 좀 읽을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이거는 좀 체크해 볼 만하고요. 실제로 성과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제가 어떤 출판사에서 번역책 의뢰를 받았어요. 그 코벨의 트렌드 팔로잉이라는 책인데 그게 옛날에 번역이 한번 됐어요. 초판이. 번역도 하세요? 안 하지.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가 뭐냐면, 그러니까 감수도 해줄 수 있냐, 감수도 못하겠다 그랬는데, 내가 왜 그걸 요새 주시장 그 도서책이 난리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책 막 내면 많이 팔리니까 요즘. 근데 이제 그분도 좀 됐으니까 코벨이 그 트렌드 팔로잉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나름대로 그래도 꽤 오래된 책이고, 그래서 내가 그 팔리겠냐 그랬거든 제가. 그 요새 선물도 안 하고 그 누가 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오래 시장에 있던 사람이니까 이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주식이 가치 이런 것들 싫어하게 될 거라는 거지. 가치 이상으로 달려가는 걸 봤기 때문에 이제는 주로 이제 약간 장기 투자 아니면 그 아까 말했던 난 주식을 사서 부동산 하듯이 하는 투자의 부류가 하나 생길 것 같고 또 하나는 마켓 위저드 같은 책이 아마 더 좀 인기를 끌지 않을까. 그러니까 트레이더로서 성공했던 사람들 뭐 이런 그게 두 개가 양분되는 시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자료가 우리 첫 시작은 제가 횡설수설해가지고 이 훌륭한 자료를 그걸 흔들어 놨지만 저는 뭐 이게 이번에는 트렌드 팔로잉 하는 거 썼으니까 다음번에는 좀 컨트롤리한 논문들 좀 찾아보고 컨트롤리한 쪽으로 난 약간 선호하죠.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보는 사람 마음으로는 좀 편하죠. 편하지. 그리고 나중에는 컨트롤리언과 트렌드 팔로잉을 선택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논문들 좀 찾아볼까 지금 올해는 지금은 생각하고 뒤져봅시다. 있습니다. 왜냐면 시장 자체가 어쩌면 이거는 지금보다 종목 찾기 싸움 같아요. 맞아요. 지금부터는 뭐 그 시장은 우리가 섹터 담당자들이 뭐 탐방 아주 간단하게 갔다 와서 뭐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좋아지는 거 있으면 바이콜 하는 거고 뭐 바이콜이 잘 먹힐 것 같아. 왜냐면 아니 뭐 가만히 있는 것보다 바이콜이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변화된 시장을 안 가본 길하고 그냥 이건 미래의 꿈을 반영하면 됩니다 이렇게 단순화시키지 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항상 새롭다고 하지만 이게 항상 모멘텀이 강화되는 구간에서 모든 게 다 무시되고 그래서 그 우리 염 차장이랑 우리 얘기했던 책 중에 번스타인의 그 스타트 인베스팅 보면 가치 투자자들과 성장주 투자자의 실수에 관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저 제일 좋아하는 그 구절 문장 중에 좀 하나죠.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성장주 투자는 너무 일찍 팔고. 그렇죠. 실수. 성장주 투자자는 너무 아니지. 가치주 투자자는 너무 일찍 사서 망하고 일찍 사서 망하고. 성장주 투자자는 너무 늦게 팔아서 망하고. 늦게 팔아서 망하고. 네. 그 스타일 인베스팅에서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근데 스타일 인베스팅이건 번스타인이건 뭐
이번에 그 어떤 책을 내가 쓴 게 그런 내용을 쓴 거거든. 그 여러 가지 투자 관련된 책들에 대해서 서평 소개해주는 내용이 있는데, 내가 이제 읽다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굿컴퍼니라는 개념이에요. 사실 번스타인도 굿컴퍼니 얘기를 했거든. 좋은 기업을 해야 된다. 번스타인은 굿컴퍼니, 배드컴퍼니 다 얘기를 하는데 그냥 지금 시장이 굿컴퍼니를 좋아하는 시기냐 배드컴퍼니를 좋아하는 시기냐 이거를 좀 스타일 관점에서 얘기를 하죠. 좋은 주식은 굿컴퍼니라면서는 안 되고 좋은 주가에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을 그쵸. 그냥 그게 다 공통적으로 흐르는 어떤 그런 거예요. 저도 굉장히 자주 말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뭐 항상 강조하는 건데, 그래서 요즘 들은 결론은 굳이 뭐 시장 얘기하면 다들 막 거부감도 심한데 굿컴퍼니나 찾자. 굿컴퍼니가 아니라 굿컴퍼니인데 좋은 주식, 좋은 주가에 있는 좋은 주식인 것, 좋은 주식 기업과 좋은 주가의 교집합에 놓여 있는 좋은 주식. 이걸 지져봤더니 문제는 뭐냐면 의외로 중소형주가 꽤 있더라고. 네. 그래서 중소형주를 또 이게 계속 삐진 사람처럼 얘기해서 미안한데 중소형주에서 몇 개 얘기한 거야. 지금 별거 없이.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요즘 분위기는 이런 거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아. 이거 뭐냐면 갖고 있는 주식을 계속 얘기해줘야 되더라고. 셀트리온 강성주주들한테 셀트리온은 계속 좋게 얘기해야 되듯이 어떤 그런 주식들이 좀 있더라고. 정해진 주식들이.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주식들은 이미 많이들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아지겠죠. 여하튼 오늘 이렇게 제가 막 흥설수설 하는 거 다 받아주나 염라차 연구원 좋은 자료가 묻힌 것 같은데 자료를 읽어보시고요. 계속 페이퍼 같은 거 뒤져보고 있어요. 그래서 염라차 연구원이. 저는 뭐 취미입니다. 대단해. 취미가 진짜. 나는 아니 저희 RA 우리 저희 박지영 연구원 싫겠죠. 이것 좀 요약해 주세요. 이거 좀 찾아주세요. 이거 뭐예요 하고 요약한 거 이렇게 표지 보고 마음에 들면은 풀로 읽고 하니까. 당신 RA도 당신 비슷해지고 있어. 점점. 아 그래요? 점점 비슷해지는 것 같아. 지금 여성 동지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